서프라이즈. 아버님, 저 왔어요. 환하게 외치며 시댁 문을 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쏟아질 뻔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다던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골프 퍼팅 연습 중이었고 2달간 장남 노릇하겠다고 울며 떠난 남편은 만삭의 여자 발등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틀어막고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 그 손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 통유리창 너머로 한낮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마지막 사인을 마쳤습니다. 손목 시계의 바늘이 오후 2시를 가리키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일정은 말씀하신 대로 싹 다 비워뒀습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편찮으셔서 시댁 가시는 길인데 짐도 많으신데 어쩌시려고요? 비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응, 고마워. 우리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잖아. 밥도 제대로 못 드실 텐데 내가 밤새 만든 반찬이라도 얼른 가져다 드리고 와야지. 마음이 급하네. 아이고, 그래도 짐이 무거우신데 김 기사님 부를까요?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시댁 가는 길인데 며느리가 직접 운전해서 조용히 다녀오는 게 낫지. 혼자 다녀올게. 저는 가방을 챙기며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끓이고 무친 반찬들이 보낸 가방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조기구이, 시어머님이 즐겨 드시는 도라지나물, 남편이 어릴 적부터 잘 먹는다던 소갈비찜까지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만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습니다. 남편 정우혁이 2달간 본가에서 장남 노릇을 하겠다며 울먹였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흑흑 나 어떡해. 우리 아버지 저렇게 쓰러지셨는데 나 장남이잖아. 내가 불효자야.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 당분간 본가에 들어가서 아버지 간병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눈을 못 감으시겠다잖아. 나 1~2달만 아버지 곁에 있을게. 흑흑. 이틀 전 새벽 정우혁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자란 저에게 정우혁의 가족에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여보, 울지 마. 당신이 왜 불효자야? 장남 노릇하겠다는 거 내가 다 이해해. 아버님 병원비 걱정은 말고 간병에만 신경 써. 돈은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아버님 꼭 툭 털고 일어나실 거야. 기운내, 응? 아이고, 윤서야 진짜 고마워.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네가 내 은인이야. 내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고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정말 고마워. 차에 시동을 걸며 저는 그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평생 갚는다던 그 말이 마음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보낸 가방을 한 손에 들고 현관에 들어선 저는 환하게 외치려 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시아버지 정만호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거든요. 얇은 카펫 위에 골프공 5개가 굴러다녔고 정만호는 허리를 굽혀 퍼터로 공을 톡톡 굴리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주 죽이네 죽여. 이 정도 실력이면 다음 주 골프 모임에서 내가 돈 다 쓸어 담겠어. 나이스 퍼팅.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이 없다던 시아버지의 얼굴은 혈색이 돌다 못해 발그레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쪽 소파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자기가 발 주무르다 말고 딴청 피워요. 혼 좀 내주세요. 네. 우리 아들 가졌더니 다리가 퉁퉁 부어서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힝? 여자의 목소리는 콧소리 섞인 응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보냉 가방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빼고 거실 안쪽을 들여다본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한껏 부른 여자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자가 정성스럽게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혁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나 발 아팠어? 미안해, 미안해. 오빠가 더 꽉꽉 주물러 줄게. 뱃속에 우리 튼튼히 품느라 자기가 고생이 많지? 조금만 참아. 그 멍청한 여자 사업 자금 싹 다 빼돌리면 그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으쌰. 정우혁이 여자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 박옥분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렸습니다. 호호. 아이고 예뻐라.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미나가 내 금쪽 같은 장손 품느라 애를 쓰네. 자 미나야. 어미가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망고 사왔다. 아에서 먹어봐. 그 여편네는 이런 거 먹을 줄도 몰라. 넌 몸만 사려라, 응? 박옥분이 노란 망고 한 조각을 포크에 찍어 여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자 한미나가 망고를 받아 먹으며 정우혁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최고. 달다. 근데 어머님, 저 그 여자 이야기만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뭉쳐요. 대체 언제 이혼시킬 거예요? 저 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불렀는데 평생 숨어 지낼 순 없잖아요. 짜증나 죽겠네, 정말. 쯧쯧, 성격도 급하기는. 걱정 꽉 붙들어 매라니까. 우리 우혁이가 지금 그 빈대떡 같은 년한테 찰싹 붙어서 돈 쫙쫙 뽑아내고 있잖아. 병원비 핑계 대니까 돈을 아주 물 쓰듯 갖다 바친다더라. 그거 다 빼먹고 나서 확 차버리면 돼. 어미가 벌써 저기 강남대로에 번듯한 카페 자리도 봐놨어. 싹 다 내 명의로 해줄 테니까 넌 그냥 예쁜 옷 입고 사모님 소리나 들어. 박옥분이 한미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소리를 내면 끝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보냉 가방 손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든 채 발끝으로 살금살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날까봐 손잡이를 두 손으로 받쳐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딸칵 소리가 났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거의 뛰다시피 걸어가 비상계단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허가.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보냉 가방이 바닥에 쿵 떨어지면서 반찬통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졸음을 쫓으며 양념을 다지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갈비찜을 저들은 거실에서 비웃으며 나눠 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주차장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둑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흑흑 나 어떡해. 우리 아버지 저렇게 쓰러지셨는데 나 장남이잖아. 정우혁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박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28, 화장품 도매 창고 한 구석에서 박스를 뜯다가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난 정우혁은 매일같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한윤서 사장님, 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점심도 굶고 일했죠? 에구, 그러다 쓰러집니다. 제가 따뜻한 밥 좀 싸왔으니까 숟가락 들고 얼른 좀 드세요. 네. 아휴, 정 대리님. 진짜 왜 자꾸 밥을 싸서 와요? 저 괜찮다니까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일 보세요. 허허, 사장님 쓰러지시면 우리 공장 거래처 다 끊깁니다. 제 밥줄도 뚝 떨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짠해서 그래요. 자, 얼른 드세요. 정우혁은 그렇게 능청스럽게 웃으며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년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무너졌습니다. 부모 잃은 자리, 형제 없는 자리, 친구도 잃어가던 자리에 정우혁이 빼곡히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정우혁의 부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짠한 내 새끼 우리 윤서. 그동안 부모 없이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흑흑. 이제부터 이 시아비가 내 진짜 친정 부모다. 알겠지? 서러운 일 있으면 다 말해라. 품에 꼭 안고 살 테니. 박옥분이 그렇게 말하며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만호는 식장 단상에서 큰절을 받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운전대에 엎드린 채 저는 이를 악물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화장이 번져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한윤서,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질질 짤 시간 없어. 저 악마 같은 인간들한테 내 피 같은 돈, 내 청춘 단 한 푼도 못 뺏겨. 다 부숴버릴 거야. 핸드폰을 꺼내 방금 전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박옥분과 정우혁의 목소리가 또렷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2번, 3번 복사해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잘못 누를 뻔했지만 끝까지 마쳤습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창 너머로 시댁 아파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신호 대기에 걸린 사거리에서 백미러로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단골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2잔 샀습니다. 한 잔은 운전석 컵홀더에 꽂고 한 잔은 그대로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뜨거운 컵이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떨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정우혁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금액을 차분히 더해보았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입안에 쓴맛이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정우혁과 함께 고른 향초 냄새, 정우혁이 매일 아침 갈아 마시던 원두향이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인간이랑 잠을 잤네.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정우혁이 쓰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사이로 향수병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사준 적이 없는 낯선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그 향수병을 손에 들고 한참을 노려보다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들킬 만한 흔적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했죠. 저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치고 회사법인 계좌를 열었습니다. 정우혁이 회사 임원으로 들어온 뒤 관리하던 협력업체 결제 계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한 줄 한 줄 내리며 거래 내역을 살피던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으로 매달 1,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았습니다. 주소가 시댁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대표 이름은 박옥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목이 메어 캑캑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을 삼키고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빠져나간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고 정만호의 친구라는 사람의 계좌로도 다달이 돈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모든 내역을 캡처해 외장하드에 차곡차곡 옮겨 담았습니다. 백업이 끝나는 동안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혁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길게 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윤서야, 안 자고 뭐해? 목소리가 가라앉았네. 정우혁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오빠야말로 이 시간에 왜 안 자?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윤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더라. 저는 식탁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에는 한 톨도 묻어나지 않게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정신은 좀 드신데. 그게 오늘은 좀 안 좋으셨어. 자꾸 헛것도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로 다시 옮기자고 하는데 추가 비용이 좀 들 것 같아.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실 통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000만 원 정도. 미안해, 윤서야.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서. 정우혁이 흐느끼는 척을 했습니다. 숨소리에 가짜 떨림을 섞는 솜씨가 제법이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 일인데.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낼게. 고마워, 윤서야.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못 갚을 빚이다. 평생 갚을 거 없어? 오빠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갚는 거지.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톱이 부러질 듯이 꽉 쥐었습니다. 정우혁이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을 흘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 어디에 도청기가 있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한 여자를 마주 앉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한 가닥도 흐트러짐 없이 묶은 40대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수영입니다. 사람들은 강 실장이라고 부르죠. 강수영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악수를 받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한윤서예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수영이 메모지를 펼치고 펜을 꺼냈습니다. 용건만 짧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을 알고 싶으세요? 저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정우혁의 회사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어제 시댁 거실에서 멀찍이 찍은 한미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가 부른 한미나의 옆 얼굴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뱃속의 아이가 정말 제 남편의 아이인지도 다 알아내고 싶어요. 강수영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윤서 대표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거 알아내서 뭐 하시려고요? 이혼 소송 쪽이면 변호사를 먼저 찾는 게 맞고 단순히 화풀 이용이면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강수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화풀이로 쓸 거면 이 자리에 안 나왔어요. 저는 저 두 사람이 제 인생에서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저보다 그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요. 강수영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의뢰인이네요. 착수금은 3천, 결과물 나오면 추가 정산입니다. 시간은 일주일 안에 1차 보고 드리죠. 좋아요. 오늘 안에 입금할게요. 저는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강수영이 봉투를 핸드백에 챙겨 넣으며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남편분 시댁 식구들도 같이 파볼까요? 부탁드려요. 시아버지 정만호, 시어머니 박옥분. 두 사람도 통째로요. 돈 흐름이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강수영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대표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일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런 일 당하신 분들이 보통 무너지시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안 무너질 것 같네요. 저는 강수영의 손을 잡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무너질 시간이 없어서요. 무너지면 저놈들이 다 가져가니까. 강수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입에 대고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찔렀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켜자 정우혁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사랑한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답장을 적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라는 5글자를 한자 또박또박 눌러보냈습니다. 강수영을 만나고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대로 임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거래처 미팅을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우혁이 보내온 안부 문자에 다정한 답장을 꼬박꼬박 적어 보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핸드폰 화면 불빛에 의지의 답장을 적을 때마다 손끝이 차게 식었지만 보내는 글자는 늘 따뜻했습니다. 정우혁은 매일 밤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너머의 정우혁은 어두컴컴한 병실 복도를 배경으로 피곤한 얼굴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오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마스크팩을 붙인 채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지. 윤서가 옆에 있어야 밥이 넘어가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이라도 올라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못 가, 윤서야. 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리를 못 비워. 정우혁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마스크팩 아래로 입꼬리를 올렸다 내렸습니다. 거실에서 골프공을 굴리던 시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알았어. 무리하지 마.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고마워. 진짜 윤서밖에 없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통화를 끊고 마스크팩을 떼어내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만 빨갛게 남아 핏자국처럼 떠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강수영이 회사 근처 사무실로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바로 보고만 받을게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강수영이 그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먼저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해서요. 좀 셉니다. 이미 셀 만큼 셌어요. 더 큰 거 와도 안 흔들려요. 저는 강수영의 손을 살짝 밀어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한미나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출신지, 학력, 직장 이력. 그 아래로는 사진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미나가 다른 남자들과 호텔, 백화점, 고급 음식점을 드나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미나라는 이름은 본명이에요. 다만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유부남 셋한테 접근해서 위자료를 받아냈더라고요. 마지막 남자한테는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요. 임신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땐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진짜 임신이긴 해요. 강수영이 다음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사본 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임신 주수가 지금 7개월이에요. 역으로 계산해 보니 한미나가 임신한 시점에 정우혁 씨는 한국에 없었어요. 한 대표님하고 같이 유럽 출장 가 있던 시기더라고요. 저는 진료 기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으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 한미나의 사진이 찍혀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정우혁은 시차로 졸리다며 일찍 잠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진료 기록을 한참 들여다보다 픽 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웃음네요. 우리 남편이 자기 핏줄이라고 그 여자 발까지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강수영이 2번째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금융권 2군데에 대출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담보는 한 대표님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건물이고요. 신청인은 한윤서, 위임 대리인은 정우혁.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인감 금고 안에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저만 알아요. 신혼여행 사진첩 뒷장에 비밀번호 적어두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숨이 콱 막혔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호텔에서 정우혁이 사진첩에 메모를 적어두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작은 글씨로 적어둔 숫자가 바로 금고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사진첩은 침실 책장 2번째 칸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손바닥을 무릎에 비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우리 상가가 넘어간다는 거죠.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빠르면 내일 모레쯤 실행됩니다. 내일 모레.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직원 40명의 얼굴,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 10년을 갈아 넣은 거래처 명단이 한꺼번에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 대표님, 강수영이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쉬세요. 이거 막을 방법 있어요. 다만 한 대표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요? 제가 같이 일해본 분 중에 제일 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마침 오늘 오후 시간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가시겠어요? 저는 2번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강수영이 안내한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의 낡은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복도가 좁고 어두웠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통유리 너머로 시내 풍경이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무태 안경을 낀 여자가 책상 너머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지원입니다. 강 실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앉으시죠. 서지원이 손을 내밀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악수가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한윤서예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강수영이 건넨 서류 일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지원이 한 장씩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다 본 뒤에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손깍지를 끼웠습니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가면 이깁니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빼앗긴 돈은 거의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요. 이미 시댁이랑 한민아 쪽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대표님 손에 다시 토해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 제안은 좀 다릅니다. 서지원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덫을 놓읍시다. 덫이요. 저쪽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러면 더 큰 돈을 코앞에 흔들어 보여요. 빼돌린 돈을 자진해서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서지원의 말을 따라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각이라고 거짓말을 흘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 대표님 회사가 큰 곳에 통째로 넘어간다고 소문을 내세요. 배우자 명의 지분이 얽혀 있으면 계약이 깨질 수 있다고 겁을 주시고요. 그 순간 시댁이 알아서 돈을 다시 입금할 겁니다. 자기 목 챙기려고요. 그 사이에 우리 상가 대출은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대출 진행을 중지시킵니다. 인감 분실 신고도 같이요. 정우혁 씨가 눈치채기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저는 손바닥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 변호사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다 회수하면 저는 결국 그 사람을 길거리에 알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해요. 도중에 마음 약해지면 일만 커집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 약해져요. 시작하죠. 서지원이 펜을 들어 종이 위에 큼지막하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안에 매각 2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가만히 바라보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우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회사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짧게 적어 보냈습니다. 3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하트 모양 이모티콘 3개가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서지원과 약속한 시각에 정확히 맞춰 회사 금고를 열었습니다. 사진첩 뒷장의 메모를 보고 비밀번호를 외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7자리 숫자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빈 인감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통을 손에 쥐고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혁이 이 통을 열고 인감을 꺼내 가던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녁마다 다정하게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손으로 말이죠. 회사로 출근한 저는 서지원과 통화하며 분실 신고와 대출 진행 중지를 같은 시각에 맞춰 처리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2군데 금융기관에서 모두 정상 접수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숨이 트이는 느낌이 잠깐 들었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 회의실 예약을 잡으라고 일렀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실 비워두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우리 남편 부를 거야. 점심도 케이터링으로 정갈하게 준비해줘. 네, 대표님. 분위기는 어떻게 맞춰드릴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거니까 화려하게. 꽃다발도 한 다발 부탁해. 비서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서 핸드폰을 열어 정우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정우혁이 받았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오빠, 오늘 오후에 잠깐만 올라올 수 있어.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갑자기 왜? 무슨 일 생겼어? 좋은 일이야. 진짜 좋은 일. 전화로는 말 못하겠고 회사에서 같이 얘기하자. 저는 일부러 들뜬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우혁이 잠시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일이 뭔데? 살짝만 귀띔해줘. 오빠가 평생 듣고 싶었던 얘기. 진짜야. 2시까지 와. 점심도 준비해 놓을게. 알았어, 윤서야. 부모님 모시고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잠깐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정우혁의 호흡이 어떻게 흔들렸는지가 또렷이 잡혔거든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시부모와 정우혁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만호는 두꺼운 카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을 짚으며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옥부는 그 옆에서 정만호의 팔을 부축하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만호의 다른 팔을 잡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님 일어나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정만호의 어깨에 무릎 담요까지 덮어드렸습니다. 어제 시댁 거실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그 어깨에 말이죠. 정우혁이 옆자리에 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라고 한 거 보니까. 오빠,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좋은 의미로. 저는 일부러 호흡을 한 박자 끊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제 입에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회사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 큰 데서. 인수. 박옥분이 먼저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응. 어머님. 한 달 전부터 사모펀드 쪽에서 실사가 들어오고 있었어. 그쪽이 제시한 가격이. 저는 일부러 한 박자 더 끊었습니다. 정만호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500억이야. 회의실이 잠깐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만호의 손이 무릎 담요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옥분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정우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우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00억. 정우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따라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 부른 거야. 저는 한층 진지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문제? 윤서야, 차분히 얘기해봐. 정우혁이 제 손등을 쓸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느끼며 안주머니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확인했습니다. 인수하는 쪽에서 실사팀을 보냈는데 부부 공동 재무 흐름을 다 보겠다는 거야. 배우자 명의로 부채가 있거나 회사 돈이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으면 계약이 깨진대. 박옥분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정만호가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옥분이 가짜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년간 우리 법인에서 외부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좀 있어요. 명목은 다 있는 돈인데 실사팀이 그걸 횡령으로 잡아버리면 매각이 통째로 날아가요. 그러면 500억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저는 정우혁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오빠, 그래서 부탁이 있어. 지금부터 한 달간만 그 돈들 다시 우리 법인으로 입금해주면 안 될까? 실사 끝나면 다시 뺏어 쓰면 되니까. 정우혁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옥분이 옆에서 정우혁의 무릎을 꾹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윤서야, 그 돈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로 나간 거를 말하는 거야. 오빠가 더 잘 알잖아. 협력업체 명목으로 어머님 회사로 나간 거, 아버님 차 수리비, 아버님 친구분 계좌로 나간 거. 다 합치면 한 7억 정도 될 거야. 7억이라는 숫자에 정만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박옥분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유, 우리 윤서.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당연히 채워 넣어야지. 자식들 인생에 500억이 걸린 일인데 친정 같은 시댁이 그것도 못 해주겠니?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무리한 부탁일까봐 어제 잠도 못 잤어요. 무리는 무슨 무리야. 오늘 안에 처리할게. 그치, 여보. 박옥분이 정만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만호가 끄응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각 끝나면 다 우리 가족 거 아니냐? 우혁아, 너도 알았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윤서야, 걱정 마. 오늘 안에 다 처리할 테니까. 정우혁이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 잠깐 머리를 기댄 척하며 안주머니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녹음 표시등이 깜빡거리는 게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비서를 시켜 회의실을 정리하게 하고 혼자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지원의 번호였습니다. 한 대표님, 어떻게 됐어요? 미끼 다 깨물었어요. 7억 다 토해내겠다고 약속받았어요. 잘하셨어요. 입금 들어오는 대로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들어온 돈은 제가 안내드린 신탁계좌로 그날 안에 옮기셔야 해요. 정우혁 씨가 다시 빼낼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한 대표님. 서지원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좋은 일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시댁이 돈을 다 넣고 나면 분명히 다음 카드를 꺼낼 거예요. 마음 풀지 마세요. 풀 생각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우혁이었습니다. 오빠, 윤서야. 나 지금 본가 들렀다가 다시 회사 들어갈게. 인감 좀 새로 파야겠더라. 아까 보니까 금고에 인감이 안 보이던데. 저는 입꼬리를 한쪽만 살짝 올렸습니다. 정우혁이 인감 분실을 이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디 갔지? 내가 어제 옮겨놨나 봐. 오빠가 도장 새로 파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빠는 어머님 모시고 은행이나 같이 가. 알았어. 그러면 그건 윤서가 챙겨. 정우혁의 목소리에 미세한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인사로 통화를 마무리한 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표실 벽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회사 법인 계좌에 첫 번째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박옥분 명의로 3억 원이 한 번에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알림창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다달이 빠져나가던 1,000만 원들이 한꺼번에 토해져 돌아오는 모양새가 묘하게 우스웠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정만호 명의로 2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정우혁이 직접 송금한 1억 원은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금 내역을 캡처해 서지원에게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안에 신탁계좌로 옮길 거니까 마음 놓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혀끝에 단맛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정우혁이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우혁은 캐리어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윤서야, 진짜 보고 싶었어. 2달이 너무 길었다. 정우혁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정우혁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정우혁의 어깨뼈가 만져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우혁은 평소보다 2배는 살가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살을 발라 접시에 올려주었고 와인잔에 술을 따라주며 잔까지 부딪혔습니다. 여보, 우리 매각 끝나면 어디 여행 갈까? 둘이서 한 달쯤 푹 쉬다 오자. 좋지. 어디가 좋을까? 몰디브 어때? 신혼여행 때 못 갔잖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머금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신혼여행,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정우혁의 얼굴이 천연덕스러웠습니다. 몰디브 좋네. 일정 잡아놓을게. 진짜 약속이야, 윤서야. 정우혁이 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의 온기가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와인잔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잔이 식탁 위에 쨍 하고 부딪혔습니다. 정우혁이 깜짝 놀라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보, 어디 안 좋아? 아니, 갑자기 어지러워서. 요즘 매각 준비 때문에 너무 무리했나 봐.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무리를 해? 이제부터는 다 나한테 맡겨. 응. 정우혁이 제 이마를 짚으며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의 따뜻함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한때 이 손바닥의 온기 하나로 모든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온기가 비닐장갑처럼 차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시부모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옥분이 양손에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매각 준비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어미가 갈비탕 끓여놓을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신경 써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어미가 챙겨야지. 자, 들어가. 박옥분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정만호도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우혁이 부엌으로 가 박옥분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시댁 거실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정만호가 우리 집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옥분은 우리 집 부엌에서 익숙하게 냄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만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주 좋아졌어. 며느리 약손이 따로 없다니까. 정만호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따라 웃으며 정만호의 무릎에 무릎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만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한 가지만 부탁하자. 어미한테는 비밀이다. 네, 아버님. 뭔데요? 그 매가 끝나고 들어오는 돈말이다. 며느리 명의로만 가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니? 우혁이한테 절반 정도 미리 넘겨놓으면 절세도 되고 좋을 텐데. 어떠냐? 저는 정만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만호의 눈동자에 끈적한 욕심이 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박옥분이 일부러 큰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네요.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정만호가 만족스러운 듯 제 손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저는 정만호의 손이 떠나가기를 기다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박옥분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갈비 좀 더 넣어드릴까요? 아니야, 어미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윤서야, 아버지가 뭘 하셨어? 무슨 비밀스럽게 그래? 별거 아니에요. 매가 끝나면 같이 식사 한번 거하게 하자고요. 박옥분의 표정에 묘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도 참. 그런 건 어미한테 먼저 의논해야지. 저는 박옥분의 어깨를 살짝 쓸어주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정우혁이 따라 놓은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정만호 쪽으로 가볍게 들어 보였습니다. 정만호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앞날을 위해서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거실 등불 아래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간 뒤 늦은 밤 정우혁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혁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진동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만 적혀 있는 메시지 한 줄이 화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못 참겠어. 언제 그 여자 정리할 거야? 나 여기 좁고 곰팡이 펴서 미치겠어. 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표정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을 캡처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제 핸드폰을 들어 정우혁의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흔들리지 않게 세 장. 정우혁의 핸드폰을 다시 외투 안주머니에 꽂아 넣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우혁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오빠 보고 있었지. 저는 핸드폰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우혁이 다가와 제 옆에 앉으며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정우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우혁의 가슴팍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변두리 오피스텔에서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메시지를 두드리고 있을 한민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저는 회사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강수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정우혁의 핸드폰 화면을 찍어둔 사진 석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민아가 있는 오피스텔 위치 잡아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어요. 오피스텔은 이미 잡혀 있어요.
강서구 변두리에 있는 낡은 건물이에요. 시댁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로 옮겨놨더라고요. 강수영이 핸드폰을 돌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색빛 외벽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건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미나 동선도 같이 잡아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인터넷에 뭘 올리는지, 사소한 것까지 다요. 인터넷이라. 강수영이 펜으로 메모를 적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강 실장님, 한미나는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에요. 시댁한테 버려졌다는 걸 곧 알게 될 거고요. 그럼 화살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한 대표님 쪽이겠죠. 그래서 미리 잡아둬야 해요. 그 여자가 일을 벌이기 전에 손에 다 쥐고 있어야 제가 안 무너져요. 강수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님이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하셨죠. 네. 친자 확인 자료. 산부인과 기록만으로는 약하다고 변호사님이 그랬어요. 한미나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하나만 더 구해줄 수 있을까요?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오피스텔에서 일하세요. 제 쪽에서 손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사흘 안에 보내드리죠. 저는 가만히 강수영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하나 있었지만 강수영은 한 번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 실장님, 이런 일 오래 하셨죠? 15년 좀 넘었네요. 이런 일 하다 보면 사람이 무서워지진 않으세요. 강수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면 이 일 못해요. 사람을 너무 잘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덤덤해지죠. 한 대표님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저는 회사 책상에 앉아 늦은 결제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퇴근한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래처 과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도는데요. 보셨어요? 무슨 글이요? 맘카페에 우리 회사 대표님 이름 박힌 폭로 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컴퓨터 화면을 새로 띄웠습니다. 거래처 과장이 보내준 링크를 누르자 한 게시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제목 한 줄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유명 쇼핑몰 대표 한모 씨, 임신한 직원 남편 빼앗고 폭언 일삼은 진짜 얼굴. 저는 그 제목을 가만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럴듯한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임신부 직원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 그 직원의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파탄냈다는 내용, 임신부가 견디다 못해 회사를 나왔다는 내용까지 한 줄도 사실인 게 없었지만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낼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분당 1000단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노려보다 마우스를 잡은 손을 풀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왔구나.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긴 했지만 결국 올 것이 온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강수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 실장님 시작됐어요. 라는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은 1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미나 오피스텔 앞에 있어요. 글 올리는 거 실시간으로 잡혔어요. 라는 글이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거래처 2군데가 연달아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백화점 입점 코너에서는 상품을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공문이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SNS 광고 단가는 하루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욕설이 섞인 댓글이 분 단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우혁이 회사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 미친 글은 다 뭐야?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 오빠, 나도 모르겠어. 누가 우리 회사를 노리는 것 같아. 저는 정우혁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척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신용을 하면서 정우혁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정우혁의 입꼬리가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매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매각 얘기는 좀 미뤄질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실사팀이 들어오면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날 거야. 반토막. 정우혁의 호흡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10년 넘게 키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같이 헤쳐나가면 돼. 정우혁이 제 머리를 쓸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정우혁의 셔츠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팍 너머에서 정우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게 손에 느껴졌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매각 대금이 날아갈까봐 뛰는 심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혁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등을 끄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정우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화장실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얇은 문 너머로 정우혁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나야, 너 정신 차려. 지금 그거 너 짓이지. 저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진정해. 그래, 알아. 미안해. 내가 곧 정리할게. 매각만 끝나면 진짜로 그 여자 버리고 너한테 갈 거니까. 저는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숨이 한번 가빠졌습니다. 매각 대금만 나오면 다 정리한다니까. 며칠만 더 참아. 글 더 올리지 마. 회사 무너지면 매각도 없어. 응, 알았어, 미나야. 사랑해.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 화장실 문 너머로 새어나오던 정우혁의 목소리는 제 핸드폰 녹음기 안에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습니다. 사랑해 라는 마지막 2글자가 작은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저는 얼른 눈을 감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정우혁이 다가와 제 어깨에 담요를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정우혁의 손이 닿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강수영과 서지원에게 같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모이는 자리 한번 만들어야겠어요. 라는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종로의 한정식집 한 곳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별채룸은 마당이 보이는 자리에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7시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해 상석에 앉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 강수영이 미리 자리를 잡고 한쪽 벽 너머로 숨었습니다. 서지원은 룸밖 작은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5사람분의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누런 서류 봉투 3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부모가 들어왔습니다. 박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런 비싼 데서 식사를 다 잡고 어쩌나. 매각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서요. 미리 축하 자리 한번 가지려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박옥분의 잔에 차를 따라드렸습니다. 정만호가 자리에 앉으며 룸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우혁이는 왜 아직 안 와? 오빠는 회사 들렀다가 바로 온대요. 어머님, 식사 천천히 시작해요. 정만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열리고 정우혁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정우혁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보이네. 있지. 다 같이 들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사람 더 와야 해서요. 저는 일부러 시계를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박옥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정만호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 사람 더라니. 누가? 잠깐만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차분히 차를 한 모금 입에 댔습니다. 1분쯤 지나자 룸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수영이 한미나의 팔을 단단히 잡고 들어왔습니다. 한미나는 헝클어진 머리에 인부복을 입은 채 발을 끌며 들어왔습니다. 정우혁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옥분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만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서야. 정우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래, 오빠?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저는 환하게 웃으며 한미나를 가리켰습니다. 한미나 씨. 자, 거기 앉아요. 우리 가족이랑 인사 좀 해야지. 한미나가 강수영의 손에 떠밀려 정우혁의 맞은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미나의 눈이 정우혁을 쏘아보았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나 정리한다며. 매각만 끝나면 정리한다며. 미나야. 잠깐만 입 다물어. 정우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한미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박옥분이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게 다 뭐 하자는 짓이야. 임신부를 이런 데로 끌고 와서. 앉으세요, 어머님. 아직 본론 안 들어갔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옥분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박옥분이 입술을 깨물며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를 정만호 앞으로 미끄러뜨려 보냈습니다. 아버님,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새 식구 한미나 씨 옛날 얘기예요. 정만호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한 장씩 들춰보았습니다. 한미나의 과거 사진들, 다른 유부남들과 찍힌 호텔 출입 기록들, 위자료 합의서 사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아버님, 사실 정도가 아니라 한미나 씨가 평생 해온 일이에요. 우리 오빠는 네 번째 호구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옥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수영이 어깨를 눌러 도로 앉혔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들어 한미나 앞에 던졌습니다. 한미나 씨, 본인 거예요. 한번 열어봐요. 한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맘카페와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들의 IP 추적 결과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시각, 접속한 기기, 와이파이 주소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명예훼손 고소장 사본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가 안 썼어요. 누가 내 와이파이 훔쳐 쓴 거예요. 한미나 씨가 오피스텔에서 글 올리는 거 강 실장님이 창밖에서 다 봤어요. 사진도 있어요. 더 우길래요. 한미나가 입을 다물고 정우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오빠가 글 올리라고 시켰잖아.
우리 회사 망하면 매각 대금으로 같이 도망가자고 했잖아. 미나야, 입 닥쳐. 정우혁이 한미나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옥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정우혁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냈습니다. 오빠, 이건 오빠 거야.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정우혁이 봉투를 노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혁이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위에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혁의 눈동자가 첫 줄을 읽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우혁이 종이를 한미나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불일치라는 게 무슨 소리야? 내 새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오빠, 진정해. 그거 잘못된 거야. 분명히. 한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쏟아졌습니다. 정우혁이 한미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이 미친 여자. 내가 너 때문에 다 버리고 너한테 갔는데 내 새끼도 아닌 걸 내 새끼라고 속였어. 오빠 손 놔. 손 놓으라고. 한미나가 정우혁의 손을 떼어내려 발버둥쳤습니다. 강수영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정우혁의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정우혁 씨, 임신부예요. 손 놓으세요. 박옥분이 식탁 모서리를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매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매각은. 저는 박옥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옥분의 얼굴에는 자식 걱정도, 손주 걱정도, 며느리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매각 대금에 대한 미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매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뭐라고. 500억은 그냥 미끼였어요. 어머님 7억, 그거 토해내시라고 던진 미끼였어요. 그 7억은 지금 제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묶여 있고요. 박옥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만호가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렸습니다. 정우혁이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서야, 너 진짜야. 오빠가 시댁 거실에서 그 여자 발 주무르던 날 있잖아. 그날 내가 다 봤어. 도시락 매일 챙겨주던 오빠 손으로 그 여자 발 만지는 거. 그게 시작이었어. 정우혁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룸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멈춰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룸 밖에 손님 한 분 더 와 계세요.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룸문이 열리고 서지원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지원이 박옥분과 정만호 앞에 서류 한 묶음을 차분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훼손. 3가지로 고소장 접수했어요. 내일 아침 출석 요구서 받으실 거예요. 한미나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혁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옥분의 흐느낌과 정만호의 거친 숨소리, 한미나의 울음이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 번 더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룸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정식 집 사장이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옥의 처마 아래로 등불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선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은 하룻밤 사이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수영이 정리해둔 자료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단독 보도로 풀려나갔습니다.
한미나의 과거 사기 행각, 변두리 오피스텔에서 직접 글을 올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정우혁이 욕실에서 한미나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녹취까지. 사람들은 빠르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까지 욕설을 퍼붓던 댓글 자리에 응원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말, 회사 상품을 일부러 더 사주겠다는 말, 시댁 식구들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말까지 다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거래처 두 곳이 같은 날 오전에 사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비서가 가져온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결제판을 열었습니다. 오전 회의 안건 첫 줄에 백화점 입점 재계약, 두 번째 줄에 신규 브랜드 출시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씩 사인을 마쳤습니다. 사인을 마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서지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대표님, 정우혁 씨 어젯밤에 자진 출석했어요. 사문서 위조랑 횡령은 본인이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미나 씨는요?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청구 들어갔어요. 글 올린 거 본인이 일찍 인정해서 더 빨라졌어요. 시부모님 두 분도 어제 오피스텔에 있던 한미나 씨한테 보증금 빼서 돌려준 정황이 잡혀서 같이 조사 중이에요. 빠르네요. 빨라야죠. 시간 끌면 한 대표님만 힘들어져요. 이혼 조정 기일도 다음 주로 잡아두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등 위로 햇빛이 가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감사해요. 그냥 인사치레 말고요. 서지원이 잠깐 침묵하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이혼 판결문 받으시는 날 하세요. 그때 진짜 끝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실 인터폰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정우혁 씨가 들어오겠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보내지 마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니 정우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못 감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끝자락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윤서야, 한 번만 봐줘. 우리 부모님이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집까지 넘어갔어. 나도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정우혁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저는 정우혁의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새벽 창고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정우혁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빠, 응, 윤서야. 오빠가 처음 도시락 가져왔던 날 기억나? 기억나지? 그때 윤서 라면 끓이고 있었잖아. 그 라면을 끓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부모 없는 나한테는 평생 따뜻한 밥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다고. 근데 그날 오빠가 도시락을 내밀어서 처음으로 누가 나를 챙겨주는 기분이 들었어. 정우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오빠, 그 따뜻함이 가짜였던 게 제일 슬픈 게 아니야. 그 가짜를 10년 동안 못 알아본 내가 제일 슬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비원 2명에게 가볍게 손짓을 했습니다. 손님 나가주세요. 경비원들이 정우혁의 양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정우혁이 끌려나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눈물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와인바에 혼자 들러 작은 잔 하나를 시켰습니다. 강수영이 약속도 없이 옆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강 실장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한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일 끝나면 꼭 혼자 술 한잔 하시거든요. 회사 근처로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제 다음 의뢰인 모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동료로 왔어요. 강수영이 직원을 불러 위스키 한 잔을 시켰습니다. 잔이 도착하자 강수영이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한 대표님, 무사히 끝낸 거 축하해요.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끝낸 거 맞아요. 빼앗긴 돈 다 돌려받고 회사 다시 일으키고 이혼까지 가는 길에 한 발도 헛디딘 거 없어요. 이거보다 깔끔한 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어 강수영의 잔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강 실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네. 이 일 다 끝나면 사람한테 다시 마음 여는 게 가능해질까요? 강수영이 잔을 입에 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열고 싶으면 열고, 안 열고 싶으면 안 열어요. 둘 다 답이에요. 한 대표님은 누구한테 답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잔을 한 번 더 천천히 돌렸습니다. 와인 빛깔이 등불 아래에서 깊게 흔들렸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도착한 날, 저는 새로 이전한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2달 만에 작년 대비 2배로 뛰었고 직원 수도 늘었습니다. 이전한 사무실은 전보다 2층 위였습니다. 창밖으로 강을 따라 줄지어 선 빌딩들이 노을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판결문 보내주셨어요. 고마워요. 책상에 올려둬요. 퇴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좀 늦게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비서가 가볍게 인사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봉투를 열고 판결문 한 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한윤서, 이름 석자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단어들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직원이 미리 따라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마주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가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옅은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입꼬리는 단단했습니다. 한윤서, 저는 유리창 너머의 제 얼굴을 보며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저는 잔을 살짝 들어 거울 속의 저에게 부딪혔습니다. 유리에 잔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머금자 익숙한 떫은 맛 너머로 옅은 단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사무실 등이 하나둘 꺼지고 창밖 도시의 불빛들이 더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코트를 챙겨 어깨에 걸쳤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서 더는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윤서는 10년을 갈아 넣어 일군 자신의 인생을 끝내 제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정함을 연기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무너졌고 한윤서는 그 진흙탕 한가운데서 단 한 발도 헛디디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도시락 하나에 평생을 기대고 싶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그 따뜻함을 스스로에게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픈 일이지요. 한윤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 이름 석 자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누군가의 가짜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가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군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